우선은 모든 국민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교훈이 우리 헌법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비추어서 과연 이런 피임약 재분류라고 하는 정책이 이게 수긍하고 이게 정말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행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정책으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차례대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의 37페이지에 사전 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우선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은 저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국가이긴 하지만 피임에 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피임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시기를 좀 더 능력있고 책임있고 아이를 더 원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출산과 배치되는 권리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책임있고 조금 더 아이에 대한 애정과 아이에 대한 양육에 관한 의욕과 희망이 있을 때 그럴 때 아이를 놓기 위해서 일정하게 연기를 하는 하나의 권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출산 통제라고 하는 자기 결정권이 주어져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성병으로부터 여성 자신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같이 고려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국가의 자유권이, 개인의 자유권이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37페이지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적극적 내용이 바로 기본권 보장 의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피임에 관한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이다. 그래서 기혼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혼의 여성에게도 피임의 권리가 있고 이것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주어진 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피임의 경우에 국가가 일상적인 경우 외에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국가가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응급피임약의 경우에 있어서 카톨릭 병원에서 이 응급피임약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주의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미국 연방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주법령에는 이러한 응급 상황에 강간 피해자가 왔을 때에는 반드시 강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제공을 하면서 요청에 따라서 응급 피임약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화 규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라이버시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재분류 정책이 국가가 최대한으로 피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 그러한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정책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에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본 외국인 문헌의 경우에는 very rare problem, 아주 극히 아주 드문 경우이고 라고 하는 설명이 다릅니다. 사실은 사소한 부작용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가 소위 말해서 사전 피임약을 배포할 정도로 그러한 오랫동안의 신뢰 보호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신뢰 보호를 하루아침에 깨고
전문약으로서 전환해서 국민에게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구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경실련에서 정선준 보건의료위원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관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 검토한 내용에서 40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아울러서 갖고 있습니다. 이 사전 피임약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아울러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과연 부정적인 측면이 치명적이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상쇄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라고 그러면 전문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비교 형량해서 정말 기대 효과가 긍정적인 거둘 수 있는 이익보다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사실은 시약청의 경우에는 외국의 문헌들을 이야기합니다. 외국의 저널에서, 외국의 FDA의 설명서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40년 동안 시행을 해오면서 약과 사고에 관한 부작용에 관한 보고서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약의 혈전증으로 사전 피임약을 복용해서 혈전적으로 사망한 예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약과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몇 번 일어났는지라고 하는 실질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개연성 있는 위험성만을 근거로 해서 신뢰 보호 원칙을 깨뜨리고 정책을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 충분한 명분이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40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할 거냐라고 하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마련해서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자칫 남용과 오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의 경우가 41페이지에 취약계층의 의료보장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판례 내용을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안에 생존권의 권리, 아주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권리들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임 실천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실패를 하고 또는 접근성 때문에 제약을 받으면 그 결과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낙태 또는 안전하지 않는 낙태라고 하는 과정으로 거칩니다. 아까 취약계층의 경우에만 낙태, 경제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계층에 있으면 낙태 문제 아닙니다. 낙태는 모든 여성의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교육받았고 교육받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에 하나의 방법으로 행하는 아주 열려져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 열려져 있는 게 제대로 잘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고 안전하지 않는 상태로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사전 피임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전환하면 현재 7,000원, 8,000원의 소비자 약가 부담이 새벽가량 27,000원으로 여기에다 약국 수가를 포함하면 4배까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약계층의 저의 포커스는 청소년 계층입니다. 청소년 계층들이 이 약가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작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경제적 여력이 없는 계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접근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 이상으로 4배 이상 정도 오른 금액으로 접근하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43페이지에 보면 외국의 경우에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피임약과 관련해서 지원금 내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유럽 의회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의 접근권에 관한 결의안을 보면 정말 피임약은 남녀 모두 접근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유럽의 국가가 보조금, 지원금 하다못해 모든 여성에게 지원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계층 또는 연령의 여성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료로, 프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피임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고요. 타 보험으로 급여를 하고 있고, 특히 23개 주는 전부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전 피임약을 기존의 비용의 3배 내지 4배의 비용 전환을 가져다 주는 정책을 마련을 하면서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과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무런 단지 재분류해서 이렇게 확정한다라고 하는 안만 제시할 뿐이지 피임과 관련된 권리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추가적인 방안에 관해서 전혀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침묵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성의 문제가 우리가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국가 권력의 가소 보호 금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정책을 내세웠을 때 그 정책이 위헌이냐라고 하는 여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가속 보호 금지 원칙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가가 최소한 보호 조치를 행했다라고 그러면 합헌이고, 그런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심사 판단을 합니다. 과연 의사의 처방전을 받는 재분류 정책이 여성을 위한 아니면 일반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한 정부의 정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산부인과 가서 간호사한테 이야기하고 처방전을 받아왔습니다. 약국에 가서 피임약을 약상때 내가 사왔습니다. 사실은 왜곡된 진료 실정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산부인과에서 피임 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지난 공청회 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먹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피임 교육이, 피임 상담이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저희 진료 실정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산부인과 의원을 제대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의사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전문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적이 우리 의료 문화와 우리의 피임 인식과 교육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미혼 여성의 경우에 산부인과에 관한 진료를 받는 게 꺼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지고 받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동양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2012년도 4월 26일 날 NHS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보고서의 제한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13세와 16세의 여성의 경우에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입하도록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배경 안에 근거가 뭐냐? 미성년자의 여성들이 클리닉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편의성과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경우에 외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취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연 이러한 재분류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진료 실정, 우리나라의 피임 인식과 의료 문화, 그리고 아까
사전 피임약의 주 구입청이 미혼의 여성인 10대와 20대인 그러한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또 형식적 처방에 거치는 의사의 처방전으로 구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국가가 최소 보호 조치라고 하는 현실적인 효율적인 최소 보호 조치라고 하는 것을 방관하고 또 무관심하고 그대로 포기하는 그러한 현실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재분류안의 확정은 누구를 위한 의료 정책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헌법적으로 충분히 이 논란을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보제도가 어우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하에 이러한 그 운동이 보다 더 진일보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